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자원급제 수방직 한국사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82쪽입니다. 신라 하대의 동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그 고대국가 형성기 얘기했죠?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이제 남북 대립기. 이렇게 우리가 이걸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북 대립기가 7세기였고요. 그 다음 이제 신라의 통일. 그리고 신라 하대로 이어지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가기로 했고요. 발해에 대해서도 했죠. 698년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통일기에서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을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왕권이 전제화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쵸?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귀족의 세력은 약화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거든요. 자, 요 구도를 하대에는 좀 달라진다는 거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왕의 권한은 약화되고 귀족의 세력은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족들은 누굴까요? 진골 귀족이죠. 자, 요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82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라 하대의 사회적 모순 이렇게 돼 있죠. 왕권이 약화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모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거기 보니까 골품제도 모순과 왕위 쟁탈전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정치가 전개되었는데 집사부의 중시 대신 상대 등의 권위가 올라간 것이 그 사정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골들 상대 등입니다. 진골의 어떻게 보면 화백회 의장들 아니에요. 이들의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왕의 세력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대에서 왕의 권한을 강화해줬던 기구인 집사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집사부의 기능도 약화된다는 거죠. 상대 등의 기능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상대 등 귀족의 대표들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라 하대의 왕위 쟁탈전과 관련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라는 것입니다. 822년. 김원창의 난. 시기는 좀 알아두세요. 822년이니까 신라 하대는 우리 보통 9세기 이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일단 신라 무열계의 마지막 임금인 해공왕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선덕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선덕왕이 죽은 이후에 원성왕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누가? 바로 무열계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사료상으로는 김주원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이 김주원이 상대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경주 월성 앞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넘쳐서 못 들어왔대요. 그 사이에 이 원성왕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김주원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강릉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이 김주원, 결국 이래서 이제 무열계가 왕위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김주원의 아들로서 웅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김원창의 난이라고 합니다. 국호를 장안국, 연호를 경운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 연호죠. 장안, 그리고 국가를 장안, 그 다음에 연호를 경운이라고 한 사건,
이것이 김원창의 난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소방직 같은 데서야 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그 선택지 같은 데 이게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볼릭체로 제가 이렇게 처리해 놨잖아요. 보통 볼릭체 처리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예. 자, 경과 보시죠. 김원창은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을 장악하는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상당히 위기였죠. 결국 정부에게 진압되었으며 그 후에는 그의 아들 김범문이 한산, 서울 지역에 도읍을 두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도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창의 난은 결국 신라 귀족 사회에 있어서의 왕위쟁탈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왕위쟁탈전 전개 나오잖아요. 김원창의 난 이후 9세기 초 헌덕왕과 흥덕왕 때 일시적인 안정이 있었으나 흥덕왕이 죽은 이후에는 왕위는 원성왕의 직계 후손들의 실력 쟁탈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국왕들의 그 왕대사를 넣어놨는데 사실 이 83쪽에 있는 국왕들, 신라 하대의 국왕들 매우 자주 왕위쟁탈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 빼고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넣어놨느냐? 이분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처리해놨는데 혹시나 찾을 일 있으면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 국왕들의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만 82쪽에 제가 원성왕에 대해서 표를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성왕계가 이 원성왕 이후에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왕위쟁탈전의 치열함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표를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성왕 하게 되면은 독서 3품과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왕위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원성왕의 손자들 때 보세요. 뭐 소성, 헌덕, 흥덕, 뭐 헌정, 균정 그의 증손자들 보니까 막 싸우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전혀.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그 김원창의 난 이후에 왕위의 계승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의 후손들이 서로 사촌 육촌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왕위를 쟁탈전을 벌였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다시 뭐 봐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표는 아마 우리나라 교재에 들어간 어떤 교재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원성왕 이후에 이러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구나. 그 원성왕이 죽은 게 798년이고 그 원성왕 이후에 우리 보니까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본격화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83쪽에 48대 경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라 말이죠. 근데 신라 말의 이 경문왕 관련해서는 삼국유사에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경문왕대에 이런 설화가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자료가 보이죠. 신라 중대와 하대의 정치 특징, 별표 3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특징,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 이 특징을 거기다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신라 중대 왕권과 관련해서는 전제화되어 있었고 무열한계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신문왕 같은 국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귀족 세력을 숙청했다 얘기했잖아요. 김음도래나 진압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대는 어떻게 됐어요? 왕권은 약화됐고 왕위쟁탈전이 벌어진다. 원성왕계 이후에 원성왕계들이 서로 왕위쟁탈전을 벌인다.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론 김원창의 난의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귀족 연합 정치에 있어서나 김원창의 난으로 혼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권력 기구를 이렇게 본다면 중대에는 왕권 중심의 집사부가 강화됐고
집사부의 책임자를 중시라고도 불렀는데 나중엔 시중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신라 하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되고 왕위가 찬탈된다. 좀 아까 얘기한 거고요. 육두품의 동향이라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 왕권이 강화될 때 그걸 뒷받침해 준 게 육두품 아니에요. 근데 이때 와서는 어떻게 돼요? 육두품이 탈락하는 거죠. 이렇게 육두품이 탈락해 나간다는 거죠. 그 얘기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예. 지방 통치화대에서도 상당히 안정돼 있던 중대와는 달리 하대로 가서는 농민 봉기 같은 거, 호족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신라하대는 호족이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죠. 즉 중앙의 통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토지제도도 노급이 폐지되고 귀족의 기반이죠. 그리고 관료존이 지급이 됐는데 하대에 와서는 노급이 부활합니다. 경도강대 와서 이제 노급이 부활하고요. 정치 이념도 중대에는 육두품들이 중심이 돼서 이 육두품들은 어떤 사람?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사상적으로는 유학자들이죠.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들이 국학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이 설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라의 국립교육기관이죠. 그런데 이 신라 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골품제가 강화되면서 육두품들이 좌절을 겪게 되죠. 그 대표적인 육두품 하나 미리 알고 가죠. 최치원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역사에서 인물로서는 물어볼 수 있는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최치원. 예. 그 다음에 불교인데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중대에는 교종 중심이었다면 하대에는 선종이란 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요. 언급이 됐으니까 이 지방의 호족들은 지방의 호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죠. 예. 그래서 세력이 강화되면서 중앙에 있는 진골 귀족들과 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이념적으로는 이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념을 받아들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일단 선종이란 것입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진골 귀족에 비해서 골품제에 묶여 있잖아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적인 자부심을 갖게 해줬던 거죠. 왜? 나도 깨달은 부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일 수 있다.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들까지 우리가 간단히 좀 정리했는데 이런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죠.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왕대사에서 이제 가끔 많이 언급된, 신라 하대에서 많이 언급되는 왕대사가 이제 진성여왕입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혼란의 대명사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진성여왕. 예. 여성 폄하와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9세기 후반이고요. 거기 보니까 원종 애노의 난, 이른바 농민 반란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이때 궁예와 견훤 같은 지방 호족들이 봉기했고요. 혼란이죠. 최치원은 시무조를 올렸습니다. 시무 몇 존지는 몰라요. 몇 개로 남아있잖아요. 시무책, 즉 해결해야 될 어떤 상소를 올렸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최치원은 이제 벼슬을 버리고 떠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 하대의 혼란을 잘 나타내주는 상황입니다. 하층민의 봉기 볼까요? 지배세력의 대토지 소유 확대와 가혹한 조세 수치 등으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족이 되기도 했다. 초적 동그라미 하시고, 초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라 말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적. 그리고 진성량 시기에 원종 애노의 난을 시발로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료들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사료 아니겠습니까? 거기 첫 번째 사료에 보면 원종 애노의 난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사료입니다. 매번 아주 나오는 사료니까 꼭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해인사 묘길상탑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요. 해인사에서 묘길상탑이라고 하는 탑 안에 경문이 발견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 진성여왕 9년에 농민반란의 극심한 전란으로 사망한 승병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해인사 경내에 세운 탑을 이제 묘길상탑이라고 하는데, 탑에서 발견된 최치원의 글이 묘길상탑기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신라 하대에 상당히 지금 혼란이 많았다는 거고요. 묘길상은 본래 문수보살을 한문으로 이제 번역한 걸 묘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료가 조금 어려워지면 묘길상 탁기를 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이게 어느 시대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자, 밑에 보시면 호족과 반신라 세력의 성장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요겁니다. 여기 호족과 관련되어지는. 자, 호족의 특징들 그냥 옆에 보시면요. 자, 지방의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해서 재력과 무력을 수했던 세력을 호족이라고 하고, 이들은 사병을 양성하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나 칭하면서, 그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호족입니다.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반독립적 세력들을 우리는 호족이라 부릅니다. 물론 그 신분은 다양합니다. 그 출신 배경 나오죠. 중앙귀족, 진골귀족 출신, 궁예죠. 나중에 이 궁예는요, 아까 봤던, 우리 그 앞에서 봤던, 이 47대 헌안왕이나 48대 경문왕의 자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경문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헌안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진골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으로 재력과 무력을 축적한 해상 세력, 왕건입니다. 왕건은 원래 배를 부리던 상인 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군진 세력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장보고입니다. 촌주 출신의 토착 세력도 있습니다. 견훤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군진 세력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7급 공무원이나 9급 중앙직에서는 군진 세력에 대해서 가끔 나왔었거든요. 잠깐 옆에 살펴봅니다. 옆에 설명. 군진이 뭐냐? 일부 호족들은 군사 요충지에 설치된 군진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강진은 성덕왕 때 당으로부터 대동강 이남의 땅의 영유권을 받아서 개척하기 시작된 군사기지 패강진이고요. 당성진은 경기도 남양인데 흥도강 때고, 청해진은 흥도강 때 역시 완도에 설치됐고요. 혈구진은 문성왕 때 강화도에 설치가 되죠. 대표적인 군진입니다. 한편 신당서에서는 중국에서 신라로 오는 주요 요충지인 장구진이라는 게 있다고 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는 이렇게 지방의 군사 거점지가 원래는 이제 군사 거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장악한 세력이 호족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 군진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죠. 장보고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에 대한 사료를 넣어놨는데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선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장보고. 우리는 해상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의 역사적 위치는 호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 설명 보시면 제가 넣은 해설을 보죠. 군진 세력의 대표이자 호족의 선구자인 장보고는 가문이 미미한 평민 출신입니다. 왕위쟁탈전에 참여해서 기무증을 인한 왕족을 도와서 그를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딸과 결혼시키겠다, 태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 문성왕이죠. 문성왕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살해가 되죠. 평민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신라 하대의 골품제도가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5쪽 위에 보면 사원세력의 성장과 선종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상당수 경제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 불교 사원들도 지방세력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절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호족의 기반으로서. 근데 그 2번 보면 이 시기 중국에서 유행한 새로운 불교 사상의 선종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지방의 호족과 육두품 지식인들의 반신라적 성향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종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아까 봤죠, 호족이잖아요. 그리고 육두품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세력들이 선종적 사상에 많이 빠지게 되었다. 기울게 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육두품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보세요. 정치적으로 도당 유학생 출신의 지식층입니다. 주로 중국 가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죠. 최치원 같은 데 대표적이죠. 이들은 골품제사를 비판합니다. 왜? 능력이 있어도 최고직에 못 가잖아요. 이게 골품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제도와 같은 이렇게 평등한 시험제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비판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반신라적 활동을 하고 점차 새로운 통치 이념을 제시하게 되죠. 육두품의 대표적 인물들 우리가 좀 별표 3개 좀 해주시고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강수와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도 육두품인데 설총은 원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신라 통일기라고 보면 하대에는 뭐 녹진, 최치원, 최승우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치원 정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치원의 사촌 동생 정도 우리가 추정하는 최언희 같은 사람은 태조 왕건의 브레인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책사란 말 쓸 수 있습니다. 브레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골품제적 모순의 타파 거기 옆에 나오죠. 능력 위주의 관료 정치 이상을 지향하면서 후삼국 정립 시기 권력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반신라 세력이 되는 바람에 육두품이 왕권의 약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꿈꿨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설계두란 사람의 사료고요. 하나는 최치원이라는 사람 거의 사료입니다. 이 두 사료 모두 공무원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설계두는 중대입니다. 중대. 통일기의 육두품인데 우리나라 사료 자체는 없고요. 이제 중국 사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거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골품제 때문에 사람의 특징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난 중국 가서 출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가서 당태종 밑에서 싸우다가 고구려 전쟁할 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그런 기록입니다. 설계도. 여러분들도 오늘날과 따지면 뭐 우리나라도 오늘날 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벌. 뭐 재벌이든 학벌이든 그쵸? 그러면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은 설계도처럼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같은 세계적인 나라 가셔서 그곳에서 꿈을 펼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결국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설계도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의 최치원을 언급할 수 있고요. 최치원에 관한 그 사료, 정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니은 894년 진성여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 10여 조입니다. 뭐 몇 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이 시무책을 건의했으나 추진되지 않았으며 아찬 벼슬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골품제에서 보겠습니다. 아찬은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의 문집이 있어요. 개원필경을 이 최천의 문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삼비명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요. 비석, 최천이 쓴 비석 중요한 거 4개가 남아 있어요. 그걸 사삼비명이라고 그러고요. 뭐 제왕 연대력이나 중산 복계집 같은 그의 저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최치원의 문집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셔놓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자적 세력의 성장 밑에 보시게 되면 바로 지금 언급한 사람들 이외에 거기 호족 세력들 쭉 나오네요. 양길서부터 뭐 쭉 궁예와 견원, 그 다음에 왕건으로 이어지는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다, 이렇게 대표적 호족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들 호족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 호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후삼국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후삼국이 성립되는 겁니다. 호족 세력 중에 자 후삼국 아까도 언뜻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견원 그리고 궁예, 그래서 후삼국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도가 보입니다. 후삼국의 판도가 제가 넣어놨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의 국왕들, 신라의 국왕들을 좀 넣어놨는데요. 뭐 외울 필요 전혀 없고 다만 53대 신덕왕을 잠깐 보시면요. 헌강왕의 사위이며 아달라왕의 후손으로 박씨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에는 박씨가 다시 왕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신라의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마지막이군 경순왕은 물론 김씨입니다만은 그래서 경순왕은 이름이 김부고요. 나라를 들어 왕건에게 투항하죠. 그래서 경순왕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밑에 보니까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의 그 뭡니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일단 견훤, 후백제 먼저 건국이 됐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 궁예가 이제 뭐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견훤부 후백제 보죠. 호족 출신이고요. 기반이 상주에서 아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호족 출신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완산주에서 도읍을 했고요.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경혜왕을 살해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 고려에 패배함으로써 세력이 악화됐는데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들 신검이라는 사람이 이 견훤을 금산사란 절에 유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고려에 귀순을 하죠. 즉 왕건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건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중부라고 불렀다. 형님이라고 모신 거죠. 형님 이상으로 보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 936년에 1,2천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이 1,2천 전투에서 이제 왕건에게 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견훤은 사망하게 되죠. 수도는 전주고요. 특징,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서 후고구려보다 훨씬 처음에는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도 활발하게 전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이제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5월, 후당, 일본과 교류 이런 말이 나오면 견훤이 되겠습니다. 한계, 지나친 수치, 그리고 호족의 포섭에 실패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백제에 관한 거 했는데, 좀 이따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후백제, 후고구려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투 이름이죠. 이 전투, 예를 들어서 뭐, 고창 전투는 그렇다 치지만 1,2천 전투 많이 얘기하거든요. 후상북 통일전쟁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좀 알아두시고. 후고구려 궁예입니다. 자, 옆에 궁예 한번 설명 볼까요? 제가, 인물, 그 옆에 이제 날개에다 넣어놨는데, 신라 왕조 후예로 승려가 되었고요. 세상이 소란해지자 뜻을 품고, 처음에는 이제, 기원 같은 사람이 부하가 되었고, 양길의 부하가 되었고요. 양길을 몰아낸 후 개성에서 수도를 해서 후고구려를 세운 게 901년입니다. 그런데 904년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뀌었고 후에 국호를 태봉으로 또 바꾸죠. 그래서 후고구려, 마진, 태봉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정리해놨습니다. 그 시기를 거기 보면 904년에 국호를 마진, 연호는 무태라고 했는데 뭐 이거 연호 몰라도 좋고요. 905년에는 철원으로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911년에 태봉국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918년 호족이었던 왕건에게 이제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태봉국 그래서 수도는 어디입니까? 거기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골품제도를 철폐했다는 거죠. 궁예는 스스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올 때 신분의 차이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게. 그리고 군사들과 같이 먹고 군사들과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 생기면 군사들과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예의 성공 요인인데 지금으로 보면 당연하도 느끼지만 이때 당시에서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궁예 이후에 사실상 골품제도는 없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근데 관제로 광평성과 구관 등 있는데 이 광평성은 좀 별표 3개 하시고요. 옆에 설명 보시죠. 광평성. 궁예가 마진과 태봉 시기에 골품제를 대신할 새로운 관제를 채택을 설치한 최고 관청을 광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고구려, 궁예의 국가, 궁예의 국가의 그 최고 기구를 광평성이라고 한다. 뭐 그 아래 여러 부를 줬다는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평성이라고 하는 최고 기구가 있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궁예의 그 한계는 지나친 수치라든가 또는 좀 시대에 좀 벗어난 미륵신앙. 이제 사실 우리가 고려로 오게 되면서 이 육두품 세력들은 대부분 유학자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륵신앙을 너무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백제, 후고려까지가 정리를 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 그다음에 후백제, 그다음에 후고구려, 이렇게 이제 이 후삼국에서 결국 후고구려의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이 되죠. 918년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은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고대 국가의 정치적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많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쭉 했는데, 수많은 팩트가 있죠. 그리고 외워야 될 게 많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핵심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이. 최대한 교재를 좀 꼼꼼히 읽어주시면 좋겠고,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정도만 가면 되겠지만, 좀 더 높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거 읽어주는 게 좋고, 소방직도 사실 그래요.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올해는 되게 쉽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적 흐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죠?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87쪽에 고대 경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경제 파트에서는 주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경제니까 산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요새야 산업이 되게 발달돼 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야 산업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할 게 농업입니다. 농업, 그쵸? 수공업, 뭐 이 정도 언급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경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거니까 세금 제도는 어떻게 갖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 제도라면 농업 중심이니까 주로 어디에 부과해요? 토지에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토지 제도, 세금 제도, 뭐 이 정도죠. 그 정도인데, 일단 그 87쪽에 보면 삼국의 경제 생활에서 제가 이렇게 뭐 해놨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경제 정책 잘 아는 게 없어요. 사료가 많지도 않아요. 정치도 잘 뭐 사료가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치 체제의 정비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합리적인 징세 기준을 만들어서 호세로 포와 곡식을 했다. 뭐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총괄해 나가는데, 밑에 보시면 그 삼국의 토지란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고대의 수치체제의 특징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놓은 거죠. 고대에는 보통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것이다. 왜? 중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세는 토지세를 얘기하고 아마 수확량 기준으로 10분의 1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공납, 현물로 납부하는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물품들을 각 지방에서 그 특산물 나는 걸 받아다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이죠. 당연히 토지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 노동력 동원이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료가 있어요. 삼국의 수치체제 그래가지고 해놨거든요. 하나는 고구려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백제 거, 그 다음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억을 나는데, 자, 그럼 밑에 설명을 제가 볼게요. 사료나 보고. 고구려는 호구세인 조, 인두세인 세를 거뒀다는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구세인 조와 인두세인 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삼국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징수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차등을 거기 이제 그 사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보통 3등분으로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를 3등분으로 구분해서 조세를 나누었다. 그러니까 세금의 등급을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거. 근데 3번 같은 경우는요, 다른 시대와는 달리 15세 이상의 남자를 여기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보통 16세 이상인데요, 고려와 조선은. 거기 이제 세 번째 사료에서는 백제 사료에서는 15세라고 기록이 나오니까 그런 또 차이도 있더라. 그거 이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사료가 있거든요. 설시녀의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군역을 가야 되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설시녀의 아버지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애인이었던 가실이란 친구가 아버지 대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이제 결혼하는 조건을 했다. 뭐 그런 설화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밑에 보시면은 설명 보시면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했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한 3년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농민 안정책을 많이 했겠죠. 뭐 그런 거. 근데 그 농민 안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대법을 많이 얘기해요. 진대법. 그래서 거기 진대법 관련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어느 나라죠?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렸다 가을에 갚는 제도.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설명해 보시면 이러한 춘대춘합의 빈민구제책,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이런 구제책은 시대별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진대법,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 때의 흑창이란 기구, 그리고 고려 때 제도화된 의창이란 기구,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환곡제나 사창제도라는 제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진대법뿐 아니라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구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기구다? 그 역할이 뭐냐? 빈민 구제하기 위한, 농민 구제하기 위한 그런 기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수공업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걸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수공업을 관장하는 관청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상업과 관련해서는 거기 사료에 보면, 이제 상업에 보시면 사료, 시장에 설치 사료가 나오잖아요. 위에 제가 넣어놨는데, 경주에 시장이 설치된 게 490년이고, 그리고, 시장 감독기관인 동시전이 설치된 게 지정한 때 509년이고, 그러니까 뭐 외우진 마시고, 시장이 있었고, 그 시장은 이제 주로 어디에? 왕경에 있어요. 지방에 있는 건 아니에요. 왕경에 있었고, 감독기구가 있었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외무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외울 게 전혀 없고요. 오른쪽 지도에서 대외무역의 중심지, 중국과의 교류하는 데서 많은 중심지가 어디예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항성이라는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항성 우리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오른쪽 지도에서 동시전 설치에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무역, 중국과의 대외무역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생활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시급이나 노급, 옆에 설명 넣어놨죠. 귀족의 경제적 기반입니다. 특히 노급 같은 경우인데 오른쪽에 노급은 좀 설명 보시면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 직역에 대한 녹과, 보답이란 얘기죠. 녹과적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뭐 나라에 녹을 먹는 놈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세를 수취할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에 딸린 노동력까지도 징발했던 것 같은 걸로 우리가 추정해서 귀족의 기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노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경제생활 뭐 상당히 어려웠겠죠. 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밑에 제가 사진 자료 넣어놨는데 그 평민이 사는 초가집 토기가 있는데 매우 단촐합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 시기에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는 거죠. 넘기시고요. 그러면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삼국 통일을 남북국 시대의 경제적 변화가 있느냐? 삼국시대의 차이점 한번 읽어나 보시죠. 통일 이후에는 정복민과의 갈등에서와 사회 안정에 치중해서 상당히 좀 좋아졌을 거다 이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의 귀족들이 있었고 그들을 부양을 해야 됐는데 평민들이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는 것은 귀족의 수가 대폭 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나라가 몰락을 했기 때문에 영토는 넓어졌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생활은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조세 정책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조세, 공납역, 그래서 조용조라고 하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정하는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신라 통일기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민정문서란 겁니다. 민정문서. 세금과 관련되어지는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뭐 어느 과정이든 자주 나오는 그런 시험 자주 나오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별표 3개 하시고, 거기 그 정리해 놓은 거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기억. 서원경, 오소경이 하나죠. 지금의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을 조사한 문서고요. 일본 동대사의 정창원에서 발견돼서 정창원 문서 또는 신라 장적, 신라 촌락 문서 여러 명칭으로 부르는데 보통 민정문서라고 부릅니다. 신라 하대, 중대와 하대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고, 중대라고 보는 게 좋겠죠. 신라 중대. 작성 목적,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했고요. 특히 노동력이 철저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인구뿐만 아니라 유실수, 뽕, 잣나무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촌주가 3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촌주는 그 지방의 이제 세력가이겠죠. 근데 그 특징 중에 이제 니을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호가 있는데, 그 집집마다 구분을 해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 호를 어떻게 기준했냐면 노동력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되게 중시됐다는 거죠. 이 시기만 해도 토지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만큼 노동력에 따라 9등급, 호 전체 그 집마다 집을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그 개별적으로 6등급으로 명칭을 부여합니다. 밑에 보면 그 민정문서 보는데 말 그대로 이거 한 장입니다, 여러분. 민정문서에서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정창원에서 발견됐을 때 이거 한 장 정도가 발견이 됐고, 특히 그 밑에 설명해 보시면 그 사료는 넣어놨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신라 민정문서에서 나오는 토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연수유전이나 뭐 연수유답 같은 게 거기 써 있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보죠. 민호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가지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지급되는 정전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연수유전, 연수유답. 그 다음에 촌주이답이라는 게 보이죠. 말 그대로 이거를 작성했던 촌주라는 사람에게 지급된 토지. 뭐 관모답, 국가 소유의 전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청 경비에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 내시령답, 내시령, 좀 관리에게 준 토지니까 관료전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시령답, 뭐 마전,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토지제도, 세금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민정문서 꼭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91쪽에 보면 다시 그 농민의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건 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데 이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토지제도에서 변화가 좀 있었죠. 그게 노급이 폐지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제죠? 신라 중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귀족들의 시급을 제한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언제?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우리 신문왕의 왕권 전제화 아니에요. 여기 왕권 이러면서 신문왕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자주 나오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 신문왕에 대한 왕권 강화 정책을 꼭 기억하시고, 대표적인 게 지금 노급 폐지입니다. 근데 이 노급은 경덕왕 때에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족 세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왕토 사상과 수족권의 분급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료전을 지급했다고 할 때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직접 나눠준 게 아니고, 현물을 토지를 준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건데, 그걸 토지를 하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토지의 주인은 국가라는 관념에서 보는 거죠. 이걸 왕토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의 주인은 국가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쪽에서 나오는 토지 소유주는 백성이 갖고 있는 거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걸 우리는 관료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세금을 받을 권리를 우리는 수조건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조건의 분급 개념을 제가 거기 넣어놨는데, 수조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잊지 마시고요. 밑에 사료로 해서 이제 노급과 시급, 아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노급이 폐지가 부활된다는 거, 이걸 하셔서 중대와 하대의 그 차이,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